부모와 자식은 서로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자식은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흔히 말해지듯 부모는 자식의 인생의 반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자식은 어떤가요? 자식 또한 부모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잘못될까봐 걱정하는 것은 집착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착이 잘못될 가능성을 더 키운다고 해요. 자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입니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알게 해주면 가능성을 꽃피게 도와줍니다. 자식을 깊이 믿어주세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의 욕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선택할 수 없으므로 한번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면 해소하기도 어렵고 겪게 되는 괴로움도 다른 관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게 됩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싫으면 만나지 않으면 되고 관계를 아예 정리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은 싫어도 매일 보면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서로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미운 감정도 생기게 되는 반면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 때문에 때로는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고 감정을 속으로 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 갈등은 있으면 괴롭고 없으면 아쉬운 애증이 교차하는 상황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나 혼돈도 그만큼 큰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누구보다도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편이 돼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가족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의 외로움과 서러움은 평생 상처로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가 되는 행동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와 의존을 하는 부모. 좋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기대와 의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결코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은 자녀의 삶을 부모님들의 선택으로 결정짓고 있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지금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세대에는 좋은 교육이나 좋은 환경들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들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공을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거는 고한 기대감과 의존성이 내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점들을 부모에게 속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없애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올인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어린 시절 마냥 칭찬받는 것에 행복하게 느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부모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또래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에 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부모라면 나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자식 및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부모. 자식은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아야 하며 뒤에 어른이 될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자녀는 어린 시절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부모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나 부모의 음주 문제로 인한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냐는 지난날 자신이 자식에게 했던 것과 자기 부모에게 했던 걸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동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부모는 자녀가 커서 똑같이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모만 자녀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자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도 성장하면서 부모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두고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부모로서 10점 받지 않는데 100점짜리 자녀로 크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셋째,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 나이가 들면서 입은 닫고 귀는 열어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는 성장함에 따라 그 눈높이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한 명의 성인으로 생각하고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성인이 된 자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녀와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와 대화를 멈추게 하는 말의 표현을 살펴보면 부모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말투,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투, 비난하는 말투 등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결과보다는 노력에 대한 칭찬, 구체적인 칭찬,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칭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고 존중해주는 태도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 부모.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배우는 모범이 됩니다. 보통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들은 밖에서도 대우받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소중히 대할 줄 알고 하나의 인격체를 존중해주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지요. 내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 남의 집 자식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존중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며느리, 사위 등 추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족들이 생기더라도 나의 자식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대하는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언젠간 자녀에게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합니다. 사람을 하대하고 남을 부리듯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에게도 똑같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가족 간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 부모와 연을 끊은 자녀들도 남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마음을 제일 많이 주던 사람과 멀어지는 심정이란 어떤 표현으로도 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독립시키면 부모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줄어들 수 있고 자녀 또한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부모에게 애틋함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서로가 묵묵히 잘 살기를 바라고 가끔씩 안부를 물어 응원의 말을 전해주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보다 더욱 더 돈독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라면 내가 낳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사는 자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거리는 부모가 되지 않고 자녀가 또 한 명의 부모가 될 때까지 묵묵히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말하는 성공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백만장자들은 대체로 자녀들을 강하게 키웠다. 통계적으로 부자, 부모의 재산이 많을수록 그들의 성인 자녀도 경제적으로 절제,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검소와 절제를 몸소 실천하는 부자, 부모가 자녀에게 독립심과 더불어 검소와 절제의 가치관을 심어줘야만 자녀들도 부자가 됐다. 부자가 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했던 것은 절제와 인내력이었으며 스스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배웠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헤쳐나가야 할 역경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녀를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의타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첫째, 자녀에게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부자의 많은 자녀들은 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할까?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유하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왔으며 부모의 사치스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가 된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혀 부자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한다. 둘째, 당신이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녀들에게 절제와 근검절약을 가르쳐라. 아이들은 무척이나 영리해서 부모가 실천하지 않는 규칙은 따르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시하는 것과 부모의 행동 사이에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금방 모순을 알아차린다. 셋째, 아이들이 성숙하고 엄격하며 어른스러운 생활 습관과 직업을 가지기 전까지는 부모가 부자라는 사실을 결코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 어떤 부자는 자녀를 위해서 신탁기금을 마련했으나 40세가 넘어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미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굳어져 돈 때문에 생활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자녀와 손자들에게 유산 상속이나 경제적 지원에 관해 되도록 말하지 마라. 큰애야, 너는 집을 받게 될 거야. 둘째야, 너는 여름 별장을 받을 거고, 막내야, 너도 땅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식의 구두 약속을 절대 하지 마라. 쉽게 잊어버리기 쉽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는지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결코 잊지 않고 나중에 받지 못하게 되면 부모와 다른 형제에게 그 탓을 돌린다. 다섯째,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자녀에게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을 주지 마라. 현금이나 고가의 선물은 사랑의 표시나 의무의 대가 혹은 친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주어라. 성인 자녀들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협상 책략을 쓰는 부모에 대해 애정과 존경심을 잃게 된다. 여섯째, 성인 자녀의 가족 문제에 참견하지 마라. 부모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활 방식이 성인 자녀나 며느리 또는 사위의 생활 방식과 정반대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며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일곱째, 자녀와 경쟁하지 마라. 결코 내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라는 식으로 자녀와 대화를 시작하지 마라. 부모가 그동안 축적해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에게 자랑하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다. 자녀들은 부모의 업적을 높게 평가할 만큼 충분히 현명하다. 성취욕이 강한 부유층 출신의 자녀들 중에는 재산 축적이 최상의 목표가 아닌 경우도 많다. 그들의 성취 목표 가운데 돈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일 수 있다. 여덟 번째, 자녀들 각자가 개별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자녀들의 행동 동기와 성취 목표는 각기 다르다. 부자가 아무리 경제적 지원을 해도 자녀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생산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경제적 보조를 하는 건 차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벌리는 꼴이 된다. 또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고소득 자녀들이 화를 낼 수도 있다. 아홉 번째,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을 강조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자녀의 성과를 강조하라. 자녀에게 돈 쓰는 법만 가르치지 말고 성취하는 법도 가르쳐라. 소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돈벌이가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자녀가 항상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고 돈을 쫓지 말게 가르쳐라.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 돈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열 번째, 돈보다 귀한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알려줘라. 건강, 장수, 행복, 사랑 넘치는 가정, 자립, 진실한 친구 가운데 5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부자다. 돈은 인생이라는 케이크 위의 장식물과 같은 것이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훔칠 필요는 없다. 가정의 행복이 모든 행복의 기초입니다. 행복한 가정, 다정한 부모와 함께 자라온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높고 자신의 주장을
지혜롭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집의 분위기가 불편하고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나 다툰 후의 심정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장이나 학교에서 아무리 즐겁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일 뿐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귀가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불화가 빈번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뿐인 분위기의 가정이라면 서로를 외면하게 되고 대화를 피하다 보니 남보다 못한 분위기에서 미움과 원망, 증오심과 억울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 모두가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지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다툼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회피를 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정면으로 맞닥뜨려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갈등을 방치하면 마음의 응어리가 계속 쌓이고 깊어지는 만큼 가족 간의 벽은 더욱 두터워지게 되어 허물기가 매우 힘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자기 주장에 대한 고집과 집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상대가 자신처럼 마음 써주고 행동하길 바라며 얘 의견에 공감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 바라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의견이나 생각은 모두 다릅니다. 한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정치적 성향, 종교 성향, 취미, 결혼관, 이성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길 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바람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는 아집과 상대방이 내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욕심만 내려놓아도 가족 갈등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양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이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타협점을 찾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갈등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가족과 자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가족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알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나 불만은 바로 솔직하게 털어두고 양보할 것은 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지지만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습관 들이면 가정의 문화가 되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된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의 다름을 대화로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녀에게는 세대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응원과 격려의 표현을,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사소한 집안일이라도 도와드리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변함없이 즐겁고 평안할 수 없듯이 갈등이 없는 가정은 결코 없습니다. 가족의 갈등은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겐 운이라는 것이 있다. 이마가 초년운, 눈썹부터 인중까지가 중년운, 입과 턱을 말년운이라고 한다. 과거엔 인생을 20년씩 나누어 40부터 60까지를 말년이라 했다. 하지만 요즘 말년은 65세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음덕을 베풀어야 하며 몸의 기운이 잘 흐르도록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대개 운세를 볼 때 초년, 중년, 말년으로 나눈다. 사람의 얼굴에 초년, 중년, 말년운이 다 드러난다고 한다. 초년운은 대체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적다. 중년운은 스스로 농사짓는 시기로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말년운에 영향을 미친다. 말년운은 자신이 이룬 성과와 더불어 부부운, 자식운, 건강운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초, 중, 말년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면 말년운이다. 좋은 관상이란 어떤 얼굴을 말할까? 관상이라는 것, 사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한 소재다. 내가 좋은 관상을 지녔는지, 꼭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관상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마에서 미간까지를 상정, 미간에서 코끝까지를 중정,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이라 말한다. 이 세 개의 면적 즉 삼정의 길이가 일정한 것이 좋다. 상정은 계획력 있는 초년운을, 중정은 추진력 있는 중년운을, 하정은 지구력 있는 말년운을 보여준다. 삼정, 얼굴의 조화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초년, 중년, 말년의 운이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관상학에서 얼굴은 부위별로 다음과 같이 본다. 입은 말, 호흡, 에너지의 통로다. 입이 귀하게 생긴 사람이 학문을 크게 이룬다. 턱은 말년의 복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이마가 하늘이라면 턱은 땅이다. 이마는 하늘이다. 초년 운과 부모의 운을 같이 볼 수 있다. 자손도 본다. 넓고 깨끗하고 기색이 좋으면 학문을 이룬다. 이마는 복을 불러들이는 하늘의 창고다. 이마가 넓으며 동글동글하고 모난 곳이 없이 매끈하면 부자가 되는 관상이다. 눈끝에서 머리카락이 있는 부위가 깨끗해야 애정운과 자식운이 좋다. 눈썹은 수명이다. 잘생기면 이름을 떨치고 오래 산다. 그 사람의 격과 영혼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눈썹은 눈보다 길어야 한다. 귀는 콩팥과 연결돼 있어 건강을 볼 수 있다. 귀가 깨끗하고 색이 좋으면 콩팥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반대로 어둡거나 검으면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귀는 지혜의 뿌리이다. 재물운을 점치기도 하는 귀는 크면 좋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귓불이다. 귓볼이 두텁다면 말년에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 눈은 사물을 보고 살피는 곳으로 지혜다. 정신력과 제복, 선악을 구분할 수 있다. 눈동자는 검고 깊고 반짝여야 한다. 흰 자위는 맑을수록 좋다. 눈은 눈동자의 흑백이 분명하며 빛이 나고 흰 자위가 깨끗해야 명예, 지위, 재물복이 있다. 눈 주변이 깨끗이 못하고 불길하면 우는 일이 생기는 아픔을 겪게 된답니다. 코는 나 자신이다. 마음의 보따리, 즉 심포이다. 코는 반듯하며 코 길이가 짧은 것보다는 길며 약간 높은 것이 좋고 콧구멍이 안 보이며 코끝이 도톰하고 윤기가 나야 복이 많고 잘 산다고 한다. 재복을 가늠하는 잣대다. 다음은 관상학에서 호불호를 결정짓는 얼굴 주요 부위 네 군데입니다. 첫째, 눈썹과 윗눈꺼풀. 이 부위는 형제, 친척, 부모의 수명, 물려받은 재산 등과 연관이 있어 이 부위가 좁거나 눈썹이 거칠거나 흉터가 있으면 어려움이 따른다. 눈썹 사이는 넓어야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으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라고 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넓으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재테크에 성공에 많은 부동산을 가지게 될 것이며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의 말년에 풍요로운 경제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눈은 해와 달이고 눈썹은 구름이라 한다. 눈썹이 해와 달을 누르고 있어 매우 좋지 않은 관상이라 본다. 눈동자는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눈동자가 차분해야 이지적이고 교양이 풍부하며 지적 능력을 겸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얻게 된다. 눈을 가늘게 뜨고 상대방을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것일 확률이 높으며 대화할 때 눈을 좌우로 돌리거나 악수할 때 눈동자가 흔들리면 신뢰를 가질 수 없다. 상대방을 대할 때는 눈을 상대방에게 정중히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둘째, 이마와 미간,
코로 연결되는 부위. 이 부위는 사회적 지위와 재산, 명예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 부위가 낮거나 흉터가 있거나 혹은 어두울 경우 인생에 장애가 있고 보다 높은 지위나 학문적 성과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본다. 눈썹과 눈썹 사이 즉 미간은 넓고 펴져 있는 것이 좋다. 관상학적으로 미간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다. 미간을 찡그리면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아 행운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이마가 다소 어둡고 좁고 탁하더라도 코와 광대뼈, 그리고 턱이 둥글게 잘 발달돼 있다면 유년기의 생활은 비록 어렵게 보내도 중년기 이후의 삶은 좋아진다. 반대로 이마가 환한 색을 나타내고 잘 발달했어도 코와 턱이 뾰족하고 살이 없다면 그 반대다. 관상적으로 눈썹과 눈썹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본다. 미간의 넓이는 엄지손가락 2개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표준 넓이다. 너무 좁으면 성격이 사납고 반대로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너무 넓으면 성격이 느리고 의사 결정이 늦으며 우유부단하다. 웃으면 미간이 펴진다. 그렇기에 웃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엄지손가락으로 미간을 문지르는 것도 이간을 펴 자연이 좋은 관상으로 바뀌고 복이 들어오게 만든다. 미간이 윤이 나고 좋아야 인내심과 포용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확실한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자녀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얻는다. 셋째, 코와 콧방울. 코끝이 둥글고 콧방울에 힘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코는 코끝이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모양이 좋다. 마치 코끝 부분이 쓸개를 매다른 것처럼 동그란 모양, 이슬이 매달려 있는 듯한 모양을 말한다. 코끝이 둥글고 힘이 콧방울에 힘이 있으면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재산을 잘 지키며 결국 남편을 출세시키게 될 힘도 있다. 또한 남을 대할 때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도와주기도 하며 도움을 준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보답을 받는 인복이 넘치는 관상이기도 하다. 넷째, 입과 턱 주변. 여기는 말년운이 주로 작용되는 부위로 50대, 60대 이후로 인생을 재설계하거나 재취업 등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간과해서는 안 될 부위이다. 이 부위에 주름이 생기거나 꺼지게 되면 말년운이 안 좋다고 본다. 턱이 갸름한 사람은 지구력이 약하기 때문에 포기도 빠르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가 힘들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이 더 쉬울 것이다. 턱이 약한 사람들은 육식보다는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질들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말년으로 가면서 얼굴의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얼굴이 오뚜기처럼 턱이 옆으로 너무 튀어나오면 좀 곤란하다. 두상이 크고 목이 짧고 턱이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은 대드는 기질도 강하고 욕심도 많다. 턱은 둥근 U자형 턱이 좋은 턱이다. 턱이 좋으면 지구력과 추진력이 좋다. 젊었을 때 턱이 갸름했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턱이 좋아지기 마련이다. 아래 사람을 잘 챙겨주면 결국엔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턱이 좋은 사람은 말년이 좋을 수밖에 없다. 말년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수명, 자식의 운과 연결돼 있고 한 개인의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관을 보면 말년운을 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년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상태로 말년운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말년운에 입이 들어가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 인매가 처지면 얼굴이 우울해 보이고 이성관계도 좋지 못해 부부운이 약하다. 양쪽 입꼬리를 올려 웃는 상을 만드는 습관을 가지면 얼굴 분위기도 바뀌고 말년운도
변화시킬 수 있다. 관상학에 따르면 인상은 바꿀 수 있다. 내 얼굴을 짚어보고 지금부터 말년운을 관리하자. 얼굴 부위 중에서 특히 말년운과 관련 있는 곳 세 군데입니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첫 번째는 입이다. 입은 공기가 드나드는 문이고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며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관이다. 입은 재물을 상징하는 코의 기운을 받아주는 그릇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입의 모양은 재물과 연결돼 있으며 건강과도 직결돼 있다. 이상적인 입 모양은 단정하게 다물어져 힘있게 보여야 한다. 입은 큰 듯하면서도 입술도 약간 두터운 모양이 좋다. 특히 입의 양쪽 끝에 입꼬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특히 중년 이후에 재물도 받아주지만 행운도 얻을 수 있다. 말년운을 보는 두 번째는 인중이다. 인중은 코와 위십술 사이에 도량과 같이 움푹 패인 곳을 인중이라 한다. 인중은 현재 건강 상태와 자식운을 판단합니다. 인중선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자식운이 없대요. 인중선이 분명하면 운세가 좋고 건강, 자식복이 많답니다. 인중은 선명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약간 넓어지는 모양이 좋다. 인중은 건강운을 나타내는 부위이기도 해서 인중에 상처가 있다면 좋지 않다. 인중이 넓고 길고 깊은 사람은 마음이 넓고 성격이 원만하다. 생명력이 왕성하며 여성은 특히 이곳을 보고 자궁 상태, 자식운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말년의 관상에서 인중은 건강과 자식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인중이 좁고 짧고 얕은 사람은 그릇이 작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말년의 기력이 약해져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하고 자식과의 연이 적다. 말년운을 보는 부위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턱이다. 얼굴 전체 가운데 맨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말년의 운세를 본다. 턱이 뾰족하면 마치 흙이 없는 바위산과도 같다. 따라서 농사지을 땅이 없고 곡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턱은 한평생 살아온 인생의 결말을 맺는 부위라는 얘기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턱이 짧다.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턱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턱은 나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턱이 약하면 60대 이후 삶이 외로워진다고 한다. 특히 70대부터 시작되는 노년의 삶의 질이 팍팍하고 피곤해진다고 한다. 턱이 너무 앞으로 나와도 남을 치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뼈가 너무 앙상해도 냉정해서 알아주지 않는다. 뾰족하게 생긴 턱은 말년으로 가면서 고독하게 된다. 요즘 젊을 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턱을 깎는데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고독하고 초라한 말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말년운이 좋은 얼굴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안 생겼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말년운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다음 4가지를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세요. 첫째, 마음을 바꿔보세요. 눈은 마음의 표상이다. 얼굴의 상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 사주보다는 관상이, 관상보다는 심상이 중요하다고 한다.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어지고 기쁜 일이 생기면 얼굴이 환해지며 화를 낼 때는 얼굴이 찌푸려진다. 모두 무형의 마음이 유형의 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결국 운명을 바꾸는 힘은 오직 마음에 달렸다는 뜻이다. 마음이 선량하면 빈천할 상이라도 부귀할 수 있고 그 마음이 불량하면 부귀할 상이라도 도리어 빈천할 수 있다. 둘째, 표정과 자세에 신경을 쓰세요. 찡그린 얼굴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러난 결과다. 미간의 주름은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쓸 때 생기기 마련이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몸짓을 보고 무형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연습을 하자. 이마는 대체로 초년운을 점치는 부위인데 말년운을 보기도 한다.
이마에 주름이 많으면 평탄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마를 찡그리거나 주름 잡는 습관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삶과 인품이 얼굴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관상학에서 이마는 하늘이고 턱은 땅으로 친다. 하늘은 높고 맑은 게 좋고 땅은 넓고 기름진 게 좋다. 땅이 기름지고 넓어야 곡식이 풍성하게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다. 셋째, 피부를 가꾸어 보세요. 피부 탄력도 말년운에 영향을 준다. 피부톤이 칙칙하고 탄력 없이 늘어지는 타입은 복을 모으기 어렵다. 살집이 없더라도 피부에 탄력이 있어 탱탱한 느낌을 준다면 재물을 모으는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 피부 상태가 좋다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피부는 오장육부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다. 때문에 피부가 좋다는 것은 수면 상태, 건강 상태, 섭식 상태, 마음 상태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패션을 바꾸어 보세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면 패턴이 보인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하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은 어색하고 힘든 일이지만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의지의 시작이다. 여러분, 관상가에게 나는 인복이 너무 없다. 내 관상은 인복이 없게 생겼는가? 라고 묻는 사람치고 인복 많은 사람은 실제로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덕은 쌓는 것이고 복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보다 덕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덕을 베풀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베풀고도 손해본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반면 인복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베풀고도 이를 다시 되돌려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지요. 베푼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결국 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은퇴 후에 어떤 일상들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색하는 것은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해 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더하고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통해 노후 생활을 활기차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취미 생활은 우리에게 여유와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관심 분야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는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술, 역사, 과학,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거나 관련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넓힐 수 있고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년을 맞이하면 수면, 식사 같은 필수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자유입니다. 게다가 평균 나이는 80대 중반이고 길게는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종종 보이는 요즘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 젊어서 직장 생활 육아로 정신없이 살던 때에는 그렇게 그리던 여유로운 삶이 막상 노년에 펼쳐지니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막막해서 허무함에 빠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어떤 학회가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분들이 노후에 보내는 여가 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1위는 TV 시청이 가장 높았고 2위는 스마트폰 하기, 3위는 휴식, 4위는 산책 걷기, 5위는 국내 여행하기, 6위는 집안일, 7위는 공원이었습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노인들의 복지는 돌아볼 틈 없이 쉼없이 앞으로만 달려가니 정작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만들어 온 노인분들은 집으로, 스마트폰으로, 공원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취미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에 앉아 가만히 TV나 보며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는 취미를 찾을 수는 없을까요? 전문가들 또한 말합니다. 아무래도 요즘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이다 보니 노인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어려우셔서 취미가 다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예로 교통수단을 인터넷으로 예매하실 때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60%, 그나마 노인분들 중 58%만이 인터넷 예매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무인 식당에서 터치 기기로 주문하실 때에도 터치 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58%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중 64% 노인분들이 불편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사회가 좀 더 노인,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바꾸지 말아야 할 기존의 것은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는 평생 자식과 남을 위한 희생의 땀을 뚝뚝 흘려오셨다면 이제는 그 땀을 스스로를 위해 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노년에 하실 수 있는 취미를 몇 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취미 생활을 정하실 때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으로 시간 배분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씩 시간 내어 한 가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이 몇 가지 생긴다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가령 낮에는 체력 소모가 있는 자전거를 탄다면 저녁에는 음악 감상을 하실 수 있으며 아니면 낮에는 목공을 하시고 저녁에 바둑을 두실 수도 있죠. 또한 낮에는 사진을 찍고 저녁에는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식으로 두세 가지의 취미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비용을 줄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를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내 경제 상황에 맞는 취미를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택하세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몸을 많이 쓰는 취미보다 독서나 약초를 키우는 것처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취미를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취미를 8가지 추천해 드릴 텐데요. 물론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이것을 꼭 전부 다 하시라는 압박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취미를 즐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만 드셔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그저 가볍게 한번 참고해 본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세요. 첫 번째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수영은 가장 돈을 적게 들이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에 좋은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 재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수영을 한 분들은 균형 감각으로 인해 넘어질 때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영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동네 주민 스포츠 센터가 있어 수영장을 쉽게 접할 수가 있으니 동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 번째 취미 활동은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은 게 특징이지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나 많으며 폐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허벅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나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노인분들은 탁구공이 라켓이 조금 큰 라지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는 노인종합복지관과 지역 탁구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도 만나시면서 조금씩 배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취미 활동은 베란다나 공터의 채소 키우기입니다. 노년 생활에서는 육체 활동이 중요한 만큼 집에서도 쉽게 움직이며 하실 수 있는 취미입니다. 그렇게 베란다나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다 보면 채소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방울토마토나 오이, 상추 등 키우기 쉬운 채소들 더 기르신다면 수확해서 나오는 채소들로 성취감도 느끼시면서 은퇴 후 남은 지루한 일상을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은퇴 후 복잡한 도시 생활을 끝내시고 지방 전원주택으로 정착해 텃밭을 가꾸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때 너무 마당이 넓거나 큰 전원주택은 잡초 관리나 집수리 규모가 커지므로 오히려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취미 활동은 악기 연주입니다. 전문가들은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떨어뜨리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동호회 등에 참석하셔서 악기를 배우시면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잘해내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고 박수를 받을 때의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은퇴를 하면 스스로 위축이 많이 될 수 있는데 악기 연주를 하면 삶의 활력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악기만 잘 배워두어도 봉사활동이나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취미 활동은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힘에 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얘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뇌는 책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대로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과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서 도전의식도 생길 수 있으니 독서는 단지 독서를 넘어서서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는 좋은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취미 활동은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는 동시에 휴식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강화해 줍니다. 또한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추어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시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일곱 번째 바리스타 소믈리에 요리입니다. 먹는 즐거움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소믈리에 자격증 요리 배우기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커피향이 좋은 분들은 바리스타에 도전하시고 와인의 향에 취하고픈 분들은 소믈리에 도전하시고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요리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런지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 생활일 수 있지만 취미 생활이 깊어지고 성취감이 높아질수록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지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은퇴 후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요. 8번째, 그림 그리기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화지의 땅바닥에, 벽과 마루에 온통 그림을 그리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그리는 저는 단지 그림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언제든 다시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미가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의 칭찬도 듣고 그래서 자기 만족도 들어야 더 잘 그리고 싶은 목표 의식도 생기니까요. 처음에는 실물보다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게 좀 더 쉬울 것이며 나무나 꽃처럼 형태가 복잡한 사물은 당장은 피하시고 구름이나 바다, 수평선 같은 간단한 풍경이나 사물을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필로 스케치를 하시고 연필로 간단한 명암만 표현하시고 끝내시면 그것으로 형태 감각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 그때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을 수학 문제로 본다면 연필 스케치, 그림은 이런 공식 기초이고 색칠은 좀 더 복잡한 응용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응용 문제를 푸셔서 좌절감에 그림을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센터나 학원에서 도형과 석고상 같은 딱딱한 그림만 계속 그리게 하거나 수채화 같은 초보자의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림을 그리게 하면서 세세하게 지도조차 해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끊고 다른 학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림하면 수채화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수채화는 물 조절이 어렵고 사물의 구체적인 묘사와 중간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기에 생각보다 초보분들의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 조절이 비교적 간편하면서 몇 번이든 덧칠이 가능한 아크릴 물감으로 색칠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이 손에 익으면 유화 물감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이득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다가 뿐만 아니라 기억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림을 그리면서 시각적 공간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그림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요소는 물론 팔과 손가락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이는 운동적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는 취미들이 등산,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취미를 하시다 보면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면서 생각에 잠기기도 하는데요. 노인이 되어 찾는 취미의 시작은 내 어릴 적 못 이룬 꿈을 찾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취미 생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 꼭 거창한 걸 해보고 싶은 어린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못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는 돈 벌고 자식 키우시면서 채우면 채울수록 커난 삶에 매달려 살아오셨다면 어린 시절 바라보았던 하늘 가득 반짝이던 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밤마을 우러러 넉넉했던 그날의 순수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노후의 집에서 하루 종일 TV 보는 삶을 위하여 이날까지 그토록 헌신해 오신 것은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시절을 잘못 만나 우리의 별을 잃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는 다시 그때의 나를 찾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나무가 항상 하늘로 향하듯이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이번에는 별을 한번 쳐다보며 걸어가는 건 어떨까요?